오늘은 반가운 분이죠.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형렬 센터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일단 근데 먼저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주식 투자로 부의 리셋 버튼을 눌러라. 네, 앞으로 네, 10년 주식 투자의 황금기가 열린다. 이번에 신간을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베스트셀러 되시기를. 오늘 이 책과 관련된 내용도 우리 시황 시장 분석을 좀 끝내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일단 어떻습니까? 2020년 올해 주식시장 아주 최악의 사건도 벌어지고 또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분석을 해주시면. 정말 다이나믹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했었던 질병의 등장, 팬데믹 환경 등과 관련된 이 상황 자체도 상당히 신기한데 한 해의 주식시장이 진행되면서 10년 만의 저점과 그리고 역사적 고점이 동시에 기록된 상당히 경이적인 어떤 시장 상황이었었다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투자 환경, 경기 상황에서도 시장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끔 하고요. 또 여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활동 주체들에 대한 변화와 적응이 상당히 빨랐다. 그런 부분이 최근 주식시장 또 우리 국내뿐만이 아닌 글로벌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확인되었었던 해였다라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올해 이제 사실 3월 공포 구간을 빼고 나면 연중 내내 오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아직도 많은 하우스들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보증권 그리고 김형렬 센터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희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늘상 증권사에서는 저렇게 해왔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올해 급등했었던 상황과 대조해서 본다라면 버블 영역에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투자자들의 이 같은 아주 신중한 접근도 전혀 틀린 판단은 아니실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투자자를 괴롭히고 실물 경제에 위협이 되는 통제 불가능한 여러 침체 구간은 주식의 정점과 경기의 정점이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보자면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에 있다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경기도 과열이냐라고 하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도 생각들을 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현재 상황은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의 속도가 빠를 뿐이지 정상적인 궤도와 그리고 이제 경기와 동행하는 변화를 우리는 언젠가는 체감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적응 기간을 현재 투자자들이 갖고 계신다라고 판단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또 2020년도에 10년 만에 절호의 기회를 내가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실 또 그렇다고 다음 10년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다음 사이클에 진행되기 이전에 충분히 또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제공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된다라면은 또 손바닥 뒤집듯이 의견이 바뀔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말뿐만이 아니라 2021년 상반기에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대비하는 기간에 위치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향후,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뭘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쉽게 이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최근 제가 발표한 12월 그리고 연간 전망 자료에서 키 차트로 이제 제가 언급한 대차대조표 등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주 기초적인 회계 상식인 대차대조표 등식은 자본 플러스 부채는 자산이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것은 부채의 양을 늘려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10년 전에는 부채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그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었느냐라는 부분이 자본의 손실이 있었거든요. 자본의 손실이라는 건 뭘죠? 이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가치들 중에 미래의 재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자산의 가치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미국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부동산 시장의 폭락,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폭락되면서
굴지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본의 손실을 메꿔주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나서서 양적 완화라는 것을 가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양적 완화를 가동한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서 그 손실난 자본을 메꿔주는 현상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상황을 유지해 주니까 부실화되었었던 자본이 정상화되면서 자산의 가치가 다시금 이제 커지는 그 현상을 보였었던 것이 10년 전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 무슨 자본의 손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일자리는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경제 전체에 가해진 타격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자산 시장의 충격도 일시적이었었지 대부분 다 복구가 되었고, 우리가 10년 전과 같이 걱정을 해왔었던 금융기관들에 대한 파산,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파산도 극히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시장에 대한 공급된 유동성이 바로 즉각적으로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커지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규제를 가하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이 현상 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대차대조표 등식을 활용한 현재 시장의 자산시장의 붐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이 과정이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만약에 자산시장이 수축되는 현상이 나오면은 어디에서 시그널이 나올 거냐?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던질 거야. 부동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던질 거야. 이런 식에 대한 판단은 옳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늘려놓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그널이 나온다거나 우리가 손실이 없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자본이 그냥 지금 잠재되었었던 부실이 만약 드러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현상이 나타날 때만 자산시장이 수축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책금리를 올릴 이유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잠재되어 있는 부실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현재의 사회 분위기는 우선은 덮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자산시장에 대한 팽창을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저 책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020년대 자체가 하나의 투자의 황금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10년간 쭉 어떤 자산의 상승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유동성에서 이유를 찾았는데, 말씀대로 지금 그 유동성은 그 이전에 어떤 자산의 폭락 현상 이후에 나타난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유동성이 그렇죠. 훨씬 몇 배 더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이 효과가 앞으로도 그렇게 10년간은 이런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기다려야 될 거는 주가만 올라가고 부동산만 올라가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지금 자본시장에 대한 파이가 커져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되면 이 돈들이 시간이 지나 이제 실물 경제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장 산업들, 그리고 이제 성장은 구조적으로 힘들지만 뭔가 변화를 꾀하는 기존의 전통 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의 어떤 확보된 자본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미래의 성장 가치 등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제 기여도에 따라서 우리는 실체가 있는 쪽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어떤 도덕적 해이나 뭐 사기꾼이 등장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또 돈은 언제나 그랬듯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것은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지금 고민하는 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그 버블의 초입이냐 중기냐 말기냐, 그렇죠. 그 기간의 어떤 그 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기회가 아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돈으로서 가만히 있을 때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어딘가 흘러가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우리가 아주 그 쉬운 수요와 공급 이론만 놓고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 경제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는 상당히 거슬리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위협이 생기게 된다면 이 돈들을 가지고 가치의 훼손이 제한되는 쪽으로 먼저 옮겨갈 가능성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고, 이 현상이 최근에 벌써 외환시장, 특히 달러화의 약세에서 지금 감지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달러화의 약세가 조금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미국의 패권적지위가 단기간 내에 바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일시적으로 과한 상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달러화로 표시되어 있는 투자 자산을 한 1조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이 엄청나게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미국 정부도 지금 바뀔 여지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세수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있는데, 그동안에 10년 동안 내가 미국에서 머물면서 자산을 이런 식으로 증식시켜 왔지만 다음 10년에 과연 이 자산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을 조금 손실의 위험이 조금 적은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약간 좀 확정 수익이 조금 가능한 것을 사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신흥시장의 채권이라든지 신흥시장의 주식이라든지 여기에 기웃기웃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쪽에 돈들이 전부 다 넘어온다는 것들이 아니라 이 분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자산시장에 대한 열기가 그만큼 뜨거워질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제 대차대조표 등식이 이제 적용되는 구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대차대조표는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꼭 그렇게 연준의 대차대조표라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주 그 상식적인 우리 경제를 대차대조표라는 것들로 구성을 해보았을 때 일부에서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접하세요. 야, 이렇게 지금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빚을 다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자산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빚이 늘어난 것을 나중에 갚아야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빚을 자본으로 빨리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본으로 바꾸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빚을 활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거기서 창출된 수익은 자본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득금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저성장 환경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성장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투잡을 뛰지 않는 한 열심히 일해서 나의 임금이 올라가고 어떤 소득을 높이는 거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많다는 뜻으로 그렇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의 유동성이 이런 식으로 풍부해지다 보니까 내가 노동에 의한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자본에 의한 소득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계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창출 가능한 이런 자본과 부채의 활용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나의 자산을 어느 정도 증식시킬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초점을 고민하시는 부분 등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빚을 내서 투자를 할 때다 이런 공격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나의 어떤 자산의 현황과 그리고 나의 미래의 그 노후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위협이 되지 않는 정도 선에서 그 상황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걸어가는 그 스킴을 조금 더 가지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건 우리가 이제 연준을 볼 수밖에는 없잖아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그렇고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곳이 사실은 연준이기도 하고요. 네.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크게 대차대조표에서 그 빚이 부채가 줄어드는 상황, 그거는 결국 이제 양쪽 하나를 걷어들이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의 위기 시그널로 봐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정책 금리를 올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대신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시장 금리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경기 심리가 좋아지고 있고 내년에 어쨌든 정책 효과를 얻을 테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시장 금리가 좀 꾸물꾸물 조금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일반적 주식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어요. 2021년도 장세가 진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출렁임이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출렁임이 나올 때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장기금리입니다. 장기금리가 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장기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채권이 일시적인 저평가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지금의 시장에 풍부한 돈들은 계속적으로 주식 쪽만 올인해서 보고 있는데 저쪽 반대편에 있는 채권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갑자기 눈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구간이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 유동성에 있어서 밸런스가 잠깐 무너져요. 그러면 그때 일시적으로 시장에 출렁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자들은 그 타이밍을 노리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건 아닙니까? 시장 금리는 잠깐 오를지 모르겠지만 정책 금리는 못 올린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책 내용에서도 썼던 부분이 정책 금리 환경만으로 놓고 보면 2020년대 자체가 앞으로 한 9년 정도는 제로 금리라는 거죠. 올리고 싶어도 올리기가 쉽지가 않고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연준은 기존 방향대로 가고 제니 델런 이제 뭐 재무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분에 대한 뭐 기대 등을 자꾸 결합해서 뭔가 또 어벤져스급 정책에 나오지 않겠어라는 것들을 좀 기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연준이 지금 정책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20년도에만 미국이 정부의 국채를 3조 달러 이상 발행을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의 빚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빚을 늘려놓고 자기 스스로 정책 금리를 올린다? 이자 비용이 확 늘어나겠죠. 이거는 발등을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잖아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재정 수입이 늘어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 미국 정부가 이 채무 불이행 위험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지 등만 놓고 본다라면은 당분간 그 연준의 정책적인 스탠스는 이제 관심이 상당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멀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경기 진단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금리를 올릴 거예요, 내릴 거에에 대한 답은 항상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투자자들이 여러 이벤트적인 요소를 많이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그런 요인이 조금 뒤로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시장 금리는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죠. 예, 오르고 네네.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책 금리, 기준 금리를 통해서 시장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시장 금리를 통해서 그렇죠. 예, 자율적으로 이게 뭔가 금리 인상을 시키는 게 아니냐.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그 어떤 효과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국 공조 체제에 대한 부분 등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결국 지금 미국도 지금 2020년도에도 이미 국채를 많이 발행을 했지만 앞으로도 20년도 정도는 아니더라도 경제를 빠르게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발행해야 될 물량들은 조금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조금 글로벌 유동성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흐름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거는 미국 채권밖에 없다라는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는 또 향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여러 외교 역학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내가 그 미국 측면으로는 조금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될 수가 있게 되니까 서로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한 카드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사실 연준의 그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건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나 어떤 소식에 의해서 세계 시장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 주식, 그렇죠. 금융, 자본 시장이.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혼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자산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해도 한국 시장 홀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역시 연준이 주는 어떤 그 상황이 오면 한국은 일단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네. 이거는 상당히 딥스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요 단기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장기 비전에서 우리가 볼 부분이냐라는 것들로 우리가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좁은 시각에서 놓고 본다라면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이 커플링 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라고 볼 수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대신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 중에 상대 성과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한국이 미국보다는 조금 이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조건 등을 갖췄다. 그래서 사실 올 한 해를 보면 뭐 동학개미다 또 서학개미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역 논리 등에 대한 부분 등을 많이 다루게 되었었는데 사실 벌써 불편함을 누가 먼저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미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조금 불편한 시그널들이 좀 많거든요. 뭐 이 그 방역 상황도 그럴 뿐더러 또 여러 정책 환경의 변화도 조금 거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의 약세가 자꾸 감지되고 있다는 부분은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좁은 시각에서 봤었을 때는 결국은 같이 움직이는데 상대 성과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조금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중국이나 한국 등과 같은 경우 등은 그러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좀 덜 날 개연성이 조금 큰 게 지금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중장기 의견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부정할 수 없는 것은 2010년대는 미국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었던 의미를 보면 뭐 미국의 패권적 지위,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설명을 해왔고 그 과정에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미국이 쟁취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재해석을 해보게 되면 지난 2010년대 역시 유동성은 풍부했었거든요. 그런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어디를 이동했느냐, 이 소프트 파워 쪽으로 이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뭔가 어떤 그 생산성이 강조되는 어떤 제조 측면에 대한 의미보다는 독점적 기술과 플랫폼에 대한 기반한 그런 장악력 등이 시장에서 높은 밸류로서 인정받는 현상이 나타나 주었었는데 제 책 제목에서 이제 VL 리셋 버튼을 결국은 코로나19가 누르게 됐고 뭔가 초기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다음 그림에서 소프트 파워가 영향력을 잇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들의 지배력이 여전히 유지는 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무시당해 왔었던 하드 파워를 앞으로도 무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재평가 과정이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된다면 2020년대는 그런 그 제조 공정에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를 다시 바라봐야 될 부분 등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요인에는 역시 투자의 매력이 중국과 한국 등과 같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와 그리고 혁신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 있는 인프라 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어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러한 어떤 국제 금융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제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10년간은 지금의 뭐 버블이 시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이제 성장의 시작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